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형님이랑 저랑 단둘이 이제 찍게 됐는데, 우리가 미국에서도 단둘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또 이제 뭐 식상 같이 갔다가 잘 해결하고 왔는데, 장이 빠져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옆자리가 좀 썰렁하죠? 배터리랑 개울이 도망갔나?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빤스런이라고 있어요. 빤스런? 네, 팬티 입고 도망가는 거. 아, 네. 재밌겠네. 아니, 설마 이 친구들이 빤스런 빤스런하진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왜 재밌겠냐를 했냐면 네. 갑자기 두 사람 빤스로 입고 뛰는 모습이 딱 생각이 났어. 네. 그래서 너무 웃겨갖고. 근데 요즘에 권 대표님은 그 시장이 좀 살아나라고 예. 속옷을 빨간 속옷만 입는다고. 아니, 네. 그 비밀은 어떻게 아니 그 원래 강 박사가 나한테 그랬었는데. 빤스도 빨간 거 입었어, 진짜. 진짜 양복 나오라고? 그럼. 형님이나 저나 아마 좀 비슷할 텐데, 우리가 이제 업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증권사 시절에는 장이 빠지면 저는 집을 안 왔어요. 난 요새 아주 밤새워서 연구를 해. 밤새워서 연구를. 그 사람이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연구를 하고 네. 급등을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로 갈아타야 제가 원래 그 증권사 처음에 입사했을 때 첫 교육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장 빠지면 조용해진다. 장 빠지면 고객한테 소통을 안 한다. 근데 장이 빠졌을 때 소통을 해라. 뭐가 그리 무섭냐. 그리고 제일 무서워할 사람은 장이 빠져서 패닉된 고객들이다. 그래서 그때 옆에 있고 뭐 특히 대외 변수가 많을 때는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짚어줘야 된다는, 저는 그게 첫 교육이 너무 기억나서 저는 그래도 제 증권사 다닐 때 항상 제 전통이 있는데, 휴가는 장이 좋을 때 가고요. 왜냐면 장이 좋을 때 휴가를 가는 이유는 장 좋을 때 휴가 가면 그냥 오래 들고 있어서 먹게 돼요. 근데 전문가들 대부분이 장 좋을 때 단타 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 짧게 먹고 나왔는데 나중에 날아가고. 그래서 휴가는 우리 같은 사람은 장 좋을 때 가고, 장 안 좋을 때는 옆에 있어드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종목 말씀드리고. 그렇죠. 근데 왜 우리 둘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24년 겪었잖아. 그렇죠. 이거저거 IMF서부터 리먼 사태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저는 리먼 때 진짜 힘들었어요. 리먼 때 2008년. 리먼 때 증권사 직원 중에 그 야밤에 대리운전 뛰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지. 대리운전 뛰는 사람도 많았고, 아파트 20층에서 아파트 1층까지 내려왔더니 지하가 있더라. 그 말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리먼 때. 리먼 때. 나도 갑자기 리먼 얘기하니까 고객 한 분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2002년에 나랑 인연이 됐거든. 알잖아, 천안 형님. 천안 형님. 요즘 100억대 자산가 되신 그분이 100억을 넘겼다가 작년에 후진기어즈 넣으셨다고. 근데 10억 까먹었지. 그분이 1억에서 8천만 원에 8천만 원에서 100몇십억까지 그냥 쭉 올라오셨다가 계속 올라갔다가 작년에 후진기어를 좀 근데 넣으셨다고. 중간에 2008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내가 그때 프라보로 갔었잖아. 프라보로 가면서 이 양반이 H증권으로 갔었다고. 가서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이제 그 퇴사하고 자기가 8천만 원으로 매매를 시작해서 100몇십억까지 만들고 작년에 후진기어 잠깐 넣으신 분인데 그분이 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고 내가 관리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손을 떼려고 그랬다고,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을? 행정이 이제 왕창 망가져서. 혹시 뭐 형님이 손 잡아가지고 그렇게 벌게 됐다 그 얘기하려고 하시는 맞는 말입니다. 그 형님 저서에도 있죠. 선물옵션 트레이딩 바이블이라고 네이버 쳐보시면 그 저자입니다. 그 저자인데 거기에 또 맨 앞에 천안 형님이라고 나와요. 내일 만나러 가. 내일 만나러 가요? 오라고 영상 좀 찍어와요 그러면. 가서 얼굴 내미는 걸 싫어해. 그러면 뒤에 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래. 마이크만 달고. 하여튼 내가 내일 찍어올게. 우리 슈퍼개미에 그 길을 받아서 가야 되거든. 형님이 슈퍼개미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줘봐. 돈 번 거는 형님이 좋은 습관을 들여서 수익이 난 거지. 그렇지, 뭐 나름대로 원칙은 있는데.
원칙대로 한 거에 수익 난 거지. 그렇지. 전방에 원칙이지 과속 뭐. 방지턱이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원칙대로 하면 돈 버는 거야? 모르지. 아니 그게 그거 같아. 꾸준한 수익을 장기간 꾸준한 수익을 그게 비법이지. 나도 지금 몇 년이야 이게. 경님도 한 우리 20년, 여기서 만난 게 몇 년이지? 98년도? 2002년 2002년에 만났어? 9월에 만났지요. 내가 서울에 올라간 게 99년에 올라갔거든? 그때 형님 8천만 원 갖고 왔어. 그때 그러면 내가 지금 16년 됐네. 아니다, 20년 됐네, 20년. 그 20년 된 거야. 8천만 원이야? 그때 8천이 지금 100억이 된 거예요. 지금 못 됐던 거야. 8천으로. 100억 됐으니까 몇 년 된 거야. 자산은 그렇고 8천 정도로 했지. 여기도서 우리 그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권 대표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럼 강연을 한번 해줘. 자,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뭐 일본, 우리가 이제 미국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더니 일본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 저기 아베 만나러 가라고 난리야. 난리예요? 응. 형 방에서? 우리 방에서는 아베 만나러 가래. 그럼 갔다 그래서 왔어요? 이번에 개벌이 나고 네, 네. 저기 뭐야 배터리 보내라 그랬더니 네. 오늘 내가 얘기하라 했더니 둘이 도망간 저 빤스러운 거지. 그럼 형님이 갔다 왔어요. 난 안 가. 아니, 왜요? 근데 갔다 왔어요. 갔다 형님이 왔잖아. 나 4,000km 뛰었어. 나 지금 목도 쉬었고. 운전을 3분의 1은 내가 했는데 뭘 본인이 4,000km 뛰었다 그래? 어찌됐든 4,000km 뛰면서 하루에 3시간 자고. 내가 운전했고 형님 옆에서 형 방 피싱 제거하고 있었잖아. 알겠습니다. 자, 개보리과 그러면 배터리는 일본 가라고 좀 다음 주에 당연히 얘기를 얘기하시는 정확하게 얘기할 거야. 미중 무역 전쟁은 많이 지금 그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 오늘도 파이낸셜 타임즈 좀 찾아보고 나왔지만 여기 자료가 나갈 텐데 트럼프가 이제 홍콩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을 안 한대요. 그 중국과의 원활한 그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압박할 때 경제로 처음에 압박을 하고 경제와 무역으로 압박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분리 독립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정치적과 군사적 이슈로. 그래서 이제 1대1로 홍콩, 신장 위구르, 대만 이런 걸로 압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콩 문제를 좀 접는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년에 재선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환율이 1180원 이하로 떨어져야 우리 증시가 갑니다. 그렇지. 네. 근데 오늘 1180원이야. 오늘 1180원이야. 그래서 장이 떨어진 거야. 어제 그러니까 80원까지 1180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1180원이 깨지면서 장이 올라가고 1180원을 근접할 때 우리 증시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1180원 위로 올라가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장이 빠지는 상태로 가면 우리가 한 2, 3개월 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수출주의 어닝이 조금 좋아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힘든 게 뭐냐면 EU로 묶여있기 때문에 원래는 EU로 묶여있기 전에는 그리스랑 포르투갈 경제가 안 좋으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타국가에서 여행을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수출 경쟁이 좋아져서 다시 그 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를 메꾸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만 단일 경제이기 때문에 또 수출주더라 환율이 올라가지고 힘들면 수출주는 또 다시 회복하는 자정작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그 파월 의장의 또 네. 발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닛 옐런 전 FED 의장이 남편이 그 굉장한 필립스 옵선의 신봉자였거든요. 그래서 필립스 옵선이 뭐냐면 실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고용률이 증가하면 그러면 이제 그 명목 임금률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취직해서 돈 쓴다는 얘기예요. 돈 쓰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 필립스 옵선이 최근 미국 경제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만 그 새로운 생겨나는 잡이 고부가가치 잡이 아니고 단순 노동직이 많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 오일 이후로 원가를 좀 통제해서 에너지에 대한 인플레이션 자금률이 굉장히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어찌됐건
전통적으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은 필립스 옥선을 굉장히 신봉하는 경제학자 출신들이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질 때는 물가 상승을 자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요번에 뉴욕 갔을 때 네. 교민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교민하고 대화를 나눴죠. 일자리가 너무 많다. 일자리가 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몸 쓰는 일자리. 그렇지. 몸 쓰는 일자리 너무 고급 많다. 일자리는 없다. 고급 일자리는 없는데 몸 쓰는 일자리는 너무 그래서 많다. 대도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적한 교외로 나가고 싶은데 뉴욕이나 어떤 대도시 옆에 시카고. 몸 쓰는 잡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를 못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뉴욕을 가봤지만 맨하탄만 좋지 그 옆에 뭐 브롱크스나 뭐 이런데 너무 안 좋잖아요. 깜짝 놀랐어. 그냥 우리 그냥 뭐 달동네보다 못한데. 홍콩 네. 그런 느낌. 네. 홍콩풍이 양반이었던 약간 느낌. 네. 그리고 좀 그 흑인이 소위 말하는 빤스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뉴욕 저기 외곽이랑 저기 필라델피아 도심을 가니까 흑인들이 이제 빤스만 입고 놀아. 그분들은 왜 빤스만 입고 놀았는 거죠? 글쎄. 바지를 못 사니까. 우리 그날 난 쇼킹. 네. 마지막 날이어라. 네. 좋은 곳들 보다가 그 흑인들 여러 명이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앉아 있었잖아. 그렇죠. 그때 너무 많이 놀래갖고 일단 증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 가지가 걸리는 게 1번 수출 규제, 네. 두 번째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 세 번째가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인데 사실 가장 큰 거는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95% 이상이 이번 말일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0.25 이상 할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마지막에 고용 지표 때문에 고용 서프라이즈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격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걱정이에요. 충격이 크게 올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니, 아침에 나도 등락 비율을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70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 80 밑으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많이 밀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쭉쭉 단계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한 달 안에는 그래도 좀 저점이 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힘 좀 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분명히 하락장 경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제 방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시길래 형 나 먼저 잘게 모니터 끄고 자 형 현금 마련하시라고 했어 안 했어요? 얘기했지. 네. 근데 형이 막 잘까 말까 막 이러고 있다가 제가 자는 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형님이? 자라 너는 나는 한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6월 23일 날 기억하시죠? 나 그래서 매일 그날 한두 종목씩 입절했어. 그래서 그랬어요? 지난달 22종목 입절.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형 5종목을 손절했어. 형 저는 상승장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어차피 우량주건 잡주건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잡주고 우량주로 좀 교체 매매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량주라는 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3분기에 좋거나 혹은 2분기까지가 바닥이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을 가져오셨습니까? 캠시스 턴어라운드 맞아요. 그래요? 2분기 최대 실적 나오고요. 네. 하반기도 좋은데 최근에 이제 장 빠지면서 같이 좀 밀렸고 전환사채나 네. 신주 인수거래 사채 나올 물량 때문에 좀 빠진 폭은 있어요. 근데 올해 화요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거래소랑 코스닥. 그거에 빠진 폭 근데 치면 권 대표님이 잘못하신 게 있긴 해요. 왜냐면 미상원 매자님이 전자공시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언급을 킴시스에서 올해 내내 얘기하시면서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죄송한 게 멘티님들한테는 좀 제가 했는데 무방에 좀 말씀을 못 드린 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을 얘기할 때 그 기업의 내재된 리스크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자공시에 미상환 매자니를 보는 항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정말 무지하게 좋죠. 엄청나게 좋아서 무지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총에 비해서 미상환 매자닌의 금액이 좀 많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뜯어보니까 대부분 2,500원대 발행이 됐더라고요. 2,745원하고 2,600원.
근데 이제 그게 리픽싱이 되면서 이제 1,800원, 1,9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리픽싱이란 뭐냐면 CB나 BW를 처음에 판매할 때 그 인수하는 기관들이 주가가 빠지면 행사 가격을 내려달라.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익이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미상환 시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굳이 나쁜 건 아닌 게 지금까지 한 몇 년간 매장을 도입해서 자금이 도달하고 보통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업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려고 매장을 도입하면 주가가 오히려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매장을 도입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빠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물량 나올까봐 걱정들을 아니에요. 신뢰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워렌 버핏의 철학은 뭐냐면 좋은 기업을 잡았으면 좋은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자본을 추가로 도입하는 거는 워렌 버핏은 더 좋아해요. 미국은 그래요. 근데 한국은 매장을 도입하면 주가가 빠져요. 왠지 아세요? 대주주를 신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 돈으로 이거 땡겨갖고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매장을 도입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회사 발전에 써서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가는 아주 이상적인 주식의 정석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매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익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린 부분이 있는데 크게 우려할 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또 했어요. 아, 또 했어요? 하고 내가 한 요즘에 캠시스 주식 담당자가 좀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우리 권 대표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본인 종목에 빠지면 주담을 그냥 아침 먹고 전화, 점심 먹고 전화. 자, 그래서 뭐래요? 지금 엊그저께 이제 캠시스 비나 관련해서 캠시스 글로벌 인수하는 내용이 공시에 떴어요. 그 금액이 한 1240억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국내 IPO를 하려다 보니까 이 법령상 캠시스 비나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IPO를 한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지금 쫙 그거 밸류 가격이 괜찮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캠시스가 1,200억. 대략 그 정도 되는데 캠시스 비나 이거 저보다 더 많이 한 거였네. 형, 저는 제대로 아는 것만 얘기해요. 캠시스 비나 글로벌 가치가 1240억이에요. 네. 거기에 비중 70한 몇 프로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매번 경신하지 않습니까? 하반기도 좋고요. 자, 락바텀 잡아야 됩니까? 저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꽤 괜찮은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사회자라서 원래는 제 종목 설명을 안 드리는데 오늘 두 명이 빤스런한 관계로 제가 한 종목을 좀 관심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SBS 갖고 왔어요. SBS. 요즘 근데 SBS가 아주 진창에 빠졌던데. 그러니까 어떤 진창이요?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메인 앵커인 김성준 씨가 조금 사고를 치고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이틀 더 밀린 건가? 설마 그것 때문이야? 일단은 악재. 나는 장 때문에 밀린 줄 알았더니. 악재가 좀 나왔고요. 사실 신년에 최저점에 있어요. 요즘 가치가. 난 깜짝 놀란 게 사실 난 왜 그런가를 좀 요새 많이 봤는데 광고 수입이 가장 중요하죠. 당연하죠. 근데 SBS가 광고가 잘 되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SBS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안 돼요, 지상파가. 요즘 중간 방송도 해서 중간 광고도 해서 방송 수입이 클 텐데 왜 그럴까요? 중간 방송 광고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중간 방송은 지금 규제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포츠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랑 유료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상파 드라마, 예능 이런 게 안 돼요. 요즘 지상파 드라마는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요? 노트꽃만 보는데 시청률이 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SBS가 최근에 계속 몇 년 떨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가 나오는 거죠. 케이블 TV도 나오고 드라마는 TVN, JTBC. 그런 이제 대체제들 뭐 넷플릭스나 OTT 업자들이 계속 생기니까
지상파들 광고 단가가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는데 케이블 쪽이 네, 케이블 쪽이 좋은데 SBS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SBS는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 사건에서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 제약주의 흐름을 보면 결국 무형자산 상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제작을 하건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신약을 개발하건 돈을 쓰잖아요. 그 돈을 쓴 거를 비용으로 잡았냐 자산으로 잡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비용으로 잡았으면 바로바로 그냥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근데 자산으로 잡았다가 언젠간 떨어야 돼. 이 자산이 그 저기 회계 기준에 보면 미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시상각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손실이 나오는데 SBS는 무형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냥 쳐 맞은 거예요. 그냥 나 비용 이직하고 무조건 그냥 깨끗하게 회계 처리하면서 쳐 맞은 게 첫 번째. 네, 그래서 다른 어떤 무형자산을 기록해놓고 쳐 맞는 게 없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중간 방송이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월 정도에 KBS, MBC 3사와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났어요. 네, 주로 얘기한 얘기는 아니 케이블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지상파는 중간 방송을 광고를 못 하냐?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SBS만 그런 게 아니라 MBC도 적자고 KBS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하면 한 60%의 국민이 지상파는 중간 방송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지상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좋은 컨텐츠를 못 만들어. 그거예요.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는 어떡하냐? 해외는 지상파가 중간 방송을 해요. 예, 중간 광고를 해요. 허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허용이 하반기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약간 몽리를 놓은 게 뭐냐면 이번에 강원도 산불재난 있잖아요. 거기 때 지상파가 그렇게 열심히 재난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에이씨 뭐 우리 힘들게만 하는데 약간 그거고, 또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정부의 입장은 야 니네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 그래야지 뭐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은 아니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지상파라고 뭐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데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SBS는 어떻게 보이냐면 2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고요. 3분기는 크게 뭐 영향이 나올 건 없는데 하여튼 올해 전반적으로 약간 분기 단위로 보면은 적자 축소의 과정, 근데 약간 턴어라운드 과정을 보이고 3분기가 매수 적기로 보이네요. 그럼 3분기 조금 실적 안 좋고 4분기는 다시 좀 좋아지고 약간 좀 그 정도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일단 이 종목은 제일 중요한 게 중간 광고를 허용해 주느냐. 그게 단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작으로만 놓으면 베가본드라고 수지, 그다음에 그 이승기 신작이 또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간 광고 허용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 업계 시각은 좀 하반기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다.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싸게 잡아놨다가 혹시라도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되면 단기적으로 막 한두 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유튜브 분량을 채우기 위해 제가 강사로 좀 나섰습니다. 우리 두 분이 빤스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 저의 비기를 같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재무제표 강의거든요. 근데 우리 권 대표님, 우리 남자 대 남자, 회계팀 대 회계팀 아닙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를 신랄하게 비판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대부분 세 가지 아니에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재무제표 강의를 하면 대부분 계정을 강의하고 재무제표를 강의를 하거든요. 밸류에이션 강의를 하면 그렇게 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다음에 주식이랑 큰 어떤 베네핏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제표는 뭐다? 영어로 좋은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재무제표의 핵심은 뭐냐면 영어로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Show me the money. Everybody welcome to Beverly Hills. 제 친구가 저랑 대학교 4학년 때 이 친구는 G모 그룹으로 입사를 했어요. G모 그룹의 자금 팀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직을 하더라고요. 한 2년 지나고. 왜 이직을 하냐 했더니 G모 대기업의 오너 옆에래요. 이분이 재벌 3세인데 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매일 본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옮겼거든요, 회사를. 근데 재무제표의 본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강의를 너무 딱딱하게 해서 자꾸 막 계정, 회계 기업 회계 기준 막 이런 걸 막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재무제표는 그냥 간단해요. 쇼미더머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4가지는 뭐냐면 제가 4개를 딱 보는데 하나가 영업이익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가 잉여금이에요. 예. 예. 잉여금이고 세 번째는 잉여금의 형태.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활동 현금 흐름이랑 그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심플해요.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차표, 중급회계, 고급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여러분 머리 아프죠?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주식투자에서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만 보시면 90%의 효과,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아는 거에 90% 정도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건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한 요 정도만 알면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가성비 있게 뭔가 어떤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뭘 보시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무제표 주제는 뭐다? 쇼미더머니다. 오케이? 자, 주제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업이익이 나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크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영업이익이 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 잉여금이 있어야 돼요. 결손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업이 영업을 자꾸 이익이 나는데 잉여금을 쌓아놔야지. 영업이익이 나는데 잉여금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영업이익에서 잉여금의 차이에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주주가 자꾸 이렇게 어딘가로 자금을 빼려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면 반드시 이게 일치할 것까지는 없지만 잉여금이 꾸준하게 쌓이는지를 지난 몇 년간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식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이 계속 쌓이는데 이 이익이 쌓이는 걸 자꾸 어딘가로 빼면 잉여금이 그만큼 축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과 내부 거래하면서 돈을 좀 빼돌리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에 30만 원짜리 컴퓨터인데 그렇지. 재무제표에는 300만 원 매입 단가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세금계산서 받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 다 했겠지만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겠죠. 300만 원을 매출한 기업은. 그리고 리베이트를 어딘가로 이렇게 좀 주는 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뭔가 지점을 차린다던가 통행세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그런 어떤 건축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영업이익이 쌓이는데 그게 잉여업으로 꾸준하게 쌓이는 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면서 잉여금이 쌓이면 기업 가치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일시적인 뭔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악재가 없는 한 안정적인 사업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잉여금이 쌓이는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잉여금이 쌓이는 만큼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를 보인다. 게다가 지금 예금이자가 얼마죠? 뭐 금융상품 이자 한 4% 정도 된다고 치면 영업이익률이 한 10%에 가까우면서 잉여금이 쌓이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주식투자 수익률이 일반적인 예금 형태나 혹은 부동산 형태보다 훨씬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문적인 검증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요런 구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뭐 10% 넘어가면서 잉여금이 쌓이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그거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리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잉여금이 계속 쌓이는 기업은요. 제가 볼 때는 상장 폐지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닌데 투자를 하면서 상장 폐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분식만 안 하면 분식만 안 하면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그거는 뭐 통계를 낸 건 아니니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이 반대가 있죠. 적자 더하기 결손금 기업이 있어요. 적자 더하기 결손금 기업이 있어요. 적자 더하기 결손금 기업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상장 폐지로 가는 길이죠. 그렇죠. 상장 폐지로 가는 길인데 문 다 들어가야죠. 저는 적자랑 결손금 내면서 3년 이상 이게 유지가 되는 기업은 굉장히 리스크하게 봐요. 그래서 적자랑 결손금이 나면서 3년 이상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저는 문 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굉장히 리스키하다 보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상장 폐지 당한 걸로 괴로워하면 재무제표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적자의 결손금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에요. 적자 결손금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고 이거 두 개의 공식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적자의 결손금에 상장 폐지로 가냐? 제가 만약에 정말 제 이름이 만약에 나쁜 놈이에요. 제 이름이 만약에 그리고 적자 결손금 기업의 오너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이름이 나쁜 놈이면 제 이름에 충실한 행동을 해야겠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주가를 매자닌을 발행합니다. 예. 뭐 삼자 배정 유중이나 그죠? 뭐 10이나 뭐 하여튼 작전이란 작전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의 결손금 있는 기업들은 주가를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띄웁니다. 띄우면 어떻게 돼요? 신문 기사 나오고 개미들 막 달라붙겠죠. 그러고 나서 뻥뻥뻥뻥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랑 결손금은 상장 폐지로 가는 이제 어떤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요런 작전을 칩니다. 그때 기업들이 확 올라와요, 주가가. 그래서 그때 개미들이 많이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자랑 결손금 있는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요. 혹자는 적자에 잉여금이 있는 이런 궁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적자에 잉여금이 있는 기업들. 근데 이게 그러면 기업 뭐 잉여금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잉여금은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잉여금을 누적을 시켜놨는데 이거를 뭐 공장이나 기계장치나 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A라는 회장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막 나고 잉여금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가 마음에 들어서 이분이 홀려가지고 갑자기 뭐 이거 하면 떼돈을 번다 그래서 뭐 카메라 모듈을 하면 떼돈을 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 올인을 합니다. 그럼 잉여금은 그대로 잉여금이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쓴 돈만큼 그 내부의 자산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흑자 부도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봐야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대규모로 공장이나 기계장치를 지으면 그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안 좋아져서 이익이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어디 보냐면 되냐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면서 잉여금이 쌓이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농후하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현금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업이익이 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다. 그 의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떡볶이 장사를 현금을 받고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떡볶이가 1도 안 팔려요. 어떻게 이 떡볶이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SK텔레콤 대리점에 가가지고 자, 이거 그냥 주는데 외상해. 외상해. 근데 자기가 볼 때 이 대리점 직원이 외상으로 산대요. 근데 얘는 안 주래요, 돈을. 자기가 막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은 굳이 외상 매출로 밀어낼 이유가 없거든요. 일정 부분의 외상 매출은 이해가 가는데 막 대규모로 외상 매출을 하면서 회수가 안 되면 흔히 말하는 흑자부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보셔야 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번 영업이익이 나가야 되고, 두 번째 영업이익이 꼬박꼬박 나는 걸 지난 재무제표에서 잉여금의 증가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적자가 나면서 결손금이 나는 기업들은 멀리 하시되, 그런 기업들이 특히 재료와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작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BWU 나오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재료를 딱 보시면 제일 먼저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적자의 결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적자의 결손금이면 위험하다. 이건 개미꼬식이다. 약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자에 잉여금이 나 있는 기업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때는 이제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이 기업이 어디 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어디다가 이상한 투자를 해서 그래서 개미꼬시기를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요건 약간 고급 스킬인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가급적 플러스인 회사를 좋게 보시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영업이익이 좋아도 뭔가 어떤 기업 한 번쯤은 의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투자를 확 해놨는데 그게 내년에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게다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면 마이너스면 그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맞다고 봐요. 근데 대규모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하거나 회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주식은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역으로 보면 몇 년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주식이 이 투자활동 해놨던 것들이 결실을 보는 구도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짤막한 재무제표 강의인데 이게 거의 투자에서 중요한 재무제표의 90% 정도는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네, 어때요? 우리 H그룹에서 봤을 때 심플해요. 네, 심플해요? 네, 박수 한번 안 치십니까? 박수. 네. 어디 이 정도 강의 가능하세요? 글쎄요,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 권 대표님의 더 잘하는 재무제표 강의를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